자, 고개 드시고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보니까 뭐 다음 주에 저 놀자판이죠? 자, 보니까 뭐 국가에서 적조로 놀러 가라 뭐 이런 분위기로 띄우고 있는데, 정부에서요. 수험생은, 여러분요, 수험생은 뭐 토요일이라고 쉬고 주 5일째, 우리가 근무는 뭐 주 5일째 근무한다고 하지만 주 5일째 근무하고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뭐 일하고 토요일 일요일 쉬고 그런데 공부하는 수험생이 뭐 토요일이라고 쉬고 저 주 5일째로 공부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쉬고 공휴일이라고 쉬고 뭐 한다고 쉬고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항상 제가 공부하는 수험생은 월화수목 금금금 그래서 아니 일요일 같은 때 특별히 뭐 이렇게 저 시간 되고 그럴 때 가족들하고 쉬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쉬고 이렇게 하시는 거 좋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냥 항상 공부를 하셔야 되고 공부하는 수험생은 또 제 경험칙상 보면 이제 시간이 아직까지는 어떤지 모르지만 좀 시간 지나면 뭘 해도 마음이 안 편해요. 놀러 가잖아요. 안 편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 어디 여름 휴가 때 어디 뭐 수강생 나중에 놀러 가시는 분들 책을 갖고 간다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좀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보려고 갖고 가는데 갖고 가지 안 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책도 안 보게 되는데도 막 불안하고 막 그래서 불안하니까 책은 갖고 가지만 또 불안하고 놀아도 불안하고 맛있는 걸 먹어도 또 맛있는 걸 못 느끼고 불안하고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도 금요일 날 세법 수업하죠? 그렇잖아요. 다음 주 금요일 날 수업합니다. 그래서 수업을 하고 다음 주 금요일 날 수업을 하니까 어린이날 저도 수업해요. 어린이날도 수업하고 뭐 국가에서는 뭐 5, 6, 7, 8 놀아라 그러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 뭐 이래서 놀고 저래서 놀고 그러면 공부를 언제 하냐고. 그래서 반드시 또 놀면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놀면 반드시 보강을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어린이날도 수업하고 계속 수업합니다. 저는. 그래서 5, 6, 7, 8 있죠? 일요일만 5월 8일만 일요일만 쉬고 5월 5일 어린이날 수업하고 6일날 그 다음날 금요일날 여기 수업하죠. 토요일날도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수업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고 분위기에 아셨죠? 가족들하고 뭐 애들이 어린 사람들은 어린이날 노세요. 어린이날 애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318페이지 오늘 우리 3, 4월 과정 오늘 마지막인데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죠. 요 계산 과정. 그래서 이번 3, 4월 과정에서는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이 이 부분을 이제 학습에 주안점을 두고 지난 1, 2월 달 배웠던 내용에서 계산 과정 속에서 내용들은 주요 내용들을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주요 내용들을 다 배우게 됩니다. 오늘 다 배우게 되고 다만 이제 계산하면서 특례가 있는데 예외적인 특례 같은 것들은 우리 5월 달에 이제 배우게 됩니다. 요약집이 아마 오늘 정도나 이렇게 아마 배송이 돼 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 요약집으로 세법은 5월 달, 6월 달 심화 이론은 요약집으로 강의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1, 2월, 3, 4월 달에 걸쳐서 익숙하게 자꾸 이제 배웠던 내용들은 요약집으로 쭉쭉쭉 넘어가고 또 안 배웠던 새로운 내용들은 천천히 자세히 이제 또 설명을 드리면서 심화 이론을 또 요약집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공부는 이제 5, 6월 달까지 해서 이론을 거의 이제 시험에서 이제 거의 16개 거의 다 맞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론들을 거의 대부분은 다 이제 5, 6월 달까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약집으로 하게 되고 그래서 심화 이론 들어가니까 다음 주 첫 판부터 그리고 미리 광고를 드리면 요약집으로 들어가면서 5월 달에는 양도소득세부터 먼저 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지금 이번 3, 4월 마지막에 했죠. 바로 5월 달 첫 주부터 양도소득세부터 진도를 나가서 다시 그 다음에 주 총론부터 처음으로 옵니다. 왜 양도소득세를 먼저 하냐 그러면 매년 그런 건 아니에요. 작년에는 아마 조세 총론부터 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세법이 좀 양도소득세 부분이 조금 어렵게 출제될 거라고 예상될 때 있죠. 그럴 때 이렇게 5, 6월 달부터 먼저 합니다. 5, 6월 달부터 이렇게 양도세를 먼저 하는데 먼저 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올해는 그러니까 당연히 올해는 어떻다? 양도세를 좀 어렵게 나올 거를 대비해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5, 6월 달부터 양도소득세를 바로 5월 첫 주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첫 주에 양도소득세 첫 판 나가고 또 이번에 배우지 않았던 깊은 내용들도 들어가서 배우는데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여러분들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만약에 불가피하게 어디 가셔가지고 빠지게 되면은 동강으로 반드시 보충을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안 했다 그러면 반드시 대가를 나중에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듣기를 꼭 당부드리고 5월 첫 주 요약집으로 양도소득세부터 나간다는 걸 광고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잠깐 한번 복습을 해보면 여러분요.
우리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 세금 계산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주택분 종부세는 공시 합한 금액에서 얼마를 공제합니까? 네? 얼마를 공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그럼 틀리죠? 공시 합한 금액에서 6억 공제한 금액에다 반드시 뭘 곱한다? 공정 시장가 비율이라는 것을 곱하는데 몇 프로 곱합니까? 80%. 그래서 종부세는 무조건 자, 공정 시장가액 비율 과세표준 결정 시 80% 곱합니다. 주택분이든 토지분이든. 재산세는 공정 시장가액 비율 과세표준 결정 시 시가순액에 토지 건축물은 70%, 주택은 몇 프로? 60%를 곱하는데 종부세 무조건 80%입니다. 다만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는 공시가 판금액에서 얼마? 3억 기초공제하고 또 여기서 얼마?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틀리고 여기다 또 역시 뭘 곱합니까? 공정시장가액 비율 80%를 역시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종합합산 대상 토지 종부세 과세표준 공시가판 금액에서 얼마를 공제합니까?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5억 초과는 자가 납세무자니까 5억까지는 납세는 없겠죠? 그러니까 공시가판 금액에서 5억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80% 곱한 금액. 별도 합산 대상 토지 과세표준 공시가판 금액에서 얼마? 80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80%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 다음에 또 우리 세율이요. 종부세는 세율은 그냥 뭐 초과 누진세 구조로만 되어 있다 지금은 아시면 되는데 주택분 같으면 0.5%부터 2%까지 0, 2 과표구간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고요. 별도 합산과 종합 합산 대상 토지는 재산세든 종부세든 그냥 3단계 초과 누진세율 적용된다. 이것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데 1세대 1주택자만 이런 세액공제, 연령별, 보유견별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1세대 2주택자 안 해줍니다. 이런 거 없고 토지분, 종합합산이나 별도합산상 토지분에 대한 건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세나 종부세 문제 풀 때는 항상 토지를 말하는지 건축물 말하는지 주택을 말하는지 잘 보셔야 되는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만 연령별 공제, 보유견별 공제가 있습니다. 연령별 공제는 자, 몇 년 이상 보였을 때, 몇 세 이상부터? 60세 이상부터, 만 60세 이상부터 자, 연령별 공제 해줍니다. 그 다음에 보유견별 공제는 몇 년 이상? 5년 이상 보유했을 때, 자, 보유견별 공제를 받습니다. 중복공제 형대죠? 네, 중복공제 형대. 그래서 연령별 공제 아직까지는 정확히 몰라도 되는데, 60세 이상 1세주택자에 대해서 60세 이상 65세 미만이면 3세액 10%, 65세 이상 70세 미만, 69세까지는 20%, 70세 이상부터 30% 세액 공제해주고, 보유견별 공제는 3년 아니라는 걸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20%, 10년 이상이면 40% 공제해줍니다. 1세주택자하고 나이가 70세고 10년 보유한 주택이다. 최대 공제 몇 프로 받습니까? 70%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부세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 되는데 납세질로 어디로 갈 것이냐. 거주할 때를 주로 시험에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소재지예요, 주소지예요? 네? 주소지라는 거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국세는 주소지, 집값과도 분립을 하고 지방세는 납세지 어디고? 물건 소재 그겁니다. 부동산 수지 아니고 거주할 때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종부세. 그 다음에 종부세 원칙 정부 부가가세하고 납세문자 고지서 휴통해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할 수 있는데 자 정부 부가가세 관할 세무상이 세 결정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할 때 자 그 납기는 언제로 합니까?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종부세는 무조건이 그렇습니다. 주택분이든 토지분이든 대상 종류 관계없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를 종부세 납기로 합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는 대상 종류에 따라 납기가 달랐잖아요. 근데 종부세는 무조건 언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고. 그 다음에 납세문자 고지서 휴통해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하더라도 언제까지 신고해야 돼?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종부세, 물론 이제 고지서 발부할 때는 재산세나 종부세나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고지서를 발부를 해줘야 되고요. 종부세 물납 허용됩니까? 종부세 물납 허용돼요? 안 된다는 거. 자, 폐지됐고, 우리 분할 납부는 허용됩니까? 네, 됩니다.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500만 원 초과할 때. 재산세나 종부세는 납부할세 500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할 수 있는데, 납부할세의 일부를 납부기한 지나서 언제까지요?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합니다. 재산세는 분납기한이 납부기한 지나서 45일, 종부세는 2개월 내에 할 수 있습니다. 뭐 한 가지 세부담 상한선,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보유세에 있는 건데 전년도세액에 올해 일정한 상한 못 넘게 하잖아요. 재산세는 토지건축물은 부자들이니까 무조건 전년도세액 몇 프로 못 넘게? 150%. 주택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105%. 3억 초과 6억이야? 110. 6억 초과면 130%입니다. 재산세는.
주택 있게 소비인들과 관계되니까 세분화되어 있어요. 토지 건축물 부자들이니까 무조건 150%. 근데 종부세는 세부담 상한선이 주택분이든 토지분이든 부자들이니까 무조건 몇 프로? 150%를 상한선으로 한다는 거 꼭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재산세 부가세는 뭐가 부과됩니까? 재진이. 재산세, 지방교육세가 20% 부과되고, 종부세는 부가세 어떻게 배웠어요? 종농이, 농특세가 종농이 20% 부과됩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우리 소득세, 양도소득세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는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토지, 건물,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인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있어요. 부동산 사용수익에 관한 권리로서 어떤 거요?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대상입니다. 미등기 전세권 대상입니까? 미등기 전세권 대상입니까? 예, 미등기 지상권,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됩니다. 지역권 대상입니까? 아니고.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 대상입니까? 아니고. 부동산 임차권 많이 등기된 것만. 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건물이 완성되는 때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대표적인 예가 아파트 항청권, 분양권, 입주권 같은 이런 애들은 건물이 완성되는 때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죠. 이런 대상이 되고,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채권, 예? 상환이란 말 들어있는 채권 대상이 되고, 국민주택 채권 같은 것은 백날 갖고 있어도 국민주택으로 안 바꿔주죠? 대상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이런 것도 대상이 된다 그랬죠? 예, 그래서 뭐 시동생명이나 아파트 분양 계약 체결해서 계약금 치르고 잔금 치기 전에 명의가 바뀔 때 어떤 세금이 문제되나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했다고 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이런 것도 대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기타 자산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 부동산 관련한 특정 법인 주식 2가지가 있었는데 이건 아직 안 배웠고요. 뭐 중요하지 않고요. 또 나머지 2가지, 특정 시설물 이용 회원권, 명칭 불문하고 이용권 회원권 대상인데, 여러분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 회원권은 대상이 됩니까? 네, 명칭 불문하고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헬스클럽 회원권 다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영어권은 반드시 뭐랑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할 때 영어권만이 대상이 되고, 단독 영어권 양도하면 뭐가 된다? 기타 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영어권 반드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할 때 영어권 대상이고, 주식 또는 출자 지분도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비상장 법인 주식은 무조건 대상인데, 자, 근데 주권 상장 법인 주식은 원칙은 대상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양도세 안 내잖아요, 주식 거래할 때. 그래서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장외 거래할 때 주권 상장 법인 주식만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요, 파생상품이라는 것이 올해부터 양도세 대상이 됐다는 거, 이 정도. 코스피 200 선물 옵션에 해당하는 파생상품 대상이 됐다, 이 정도 마시면 되고, 양도소득세 양도가 뭐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신다?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이렇게. 맨 앞동네 앉아가지고 조용히 묵상만 하고 대답은 안 하고, 나의 한마디 한마디를 감상하고 있는 거지, 묵상하면서 주옥 같은데. 자, 여러분 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양도가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뭐라고 대답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사실상 이전만 하면 되죠?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과세가 됩니다. 등기등록을 과세 조건으로 하지 않고, 또 반드시 사실상 이전이지 형식적 이전은 양도가 아닙니다.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채권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유상 이전 반드시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지 무상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또요, 여러분. 양도소득세 양도로 보는 경우와 보지 않는 경우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양도로 보는 경우 작년에 나왔지만 또 나오고, 매매, 그죠? 이전한 자 측면에서 봤을 때 매도, 거래대금 받고 이전하니까 매도, 교환, 거래 양당사자 모두에게 양도세 부과될 수 있죠. 교환, 법인의 현물 출자, 주식 설립해서로부터 주식 배정 받고 부동산 이전하니까 법인 현물 출자. 그 다음에 대물 변제. 대물 변제 그러면 금전적 채무에 가름해서 양도세상 물건을 이전하거나, 손해배상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부동산 이전하거나, 이혼할 때 이혼의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이전하거나, 조세 물납에 가름해서 부동산 이전하거나, 이럴 때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채무 면하는 대가를 받고 이전하게 되니까 대물변제는요. 그래서 이혼할 때 양도세 대상 물건으로 위자료 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작년 시험에서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나왔는데, 이혼의 위자료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했다, 양도에 해당합니다. 위자료 지급 채무 면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단 세금 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죠. 취득원인을 어떻게 기재하면 재산분할로 인한 이전은 내 거 내가 찾아가는 거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또 양도소득세
양도로 보는 경우에 부담부증이요. 지난주에 우리 처음으로 자세히 배웠습니다. 항상 요 사례를 기억해야 돼요. 부담부증이 나오면 시가 5억 상당의 토지를 증여하는데 거기에 3억 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 또는 5억짜리 주택을 증여하는데 거기에 뭐 3억 원의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 이 채무를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을 때 증여자한테는 어떤 게 부과된다? 세금이 양도소득세.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인수액 상당액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부과됩니다. 3억 부분에 대해서 증여자가 갚아야 할 돈을 수증자가 대신 갚아주니까 채무 면하는 대가를 받고 이전했다고 봐서 양도에 당하고, 그죠? 자, 수증자는 전체 증여받는 상가액 5억에서 갚아야 하는 돈 채무 3억 뺀 나머지 얼마? 2억 부분에 대해서 뭐가 부과된다?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가 부과되고. 자, 근데 취득세 입장에서 보면 취득세는 유상이든 무상이든 불문하고 과세가 되니까, 그죠? 5억 전체에 대해서 취득세가 부과되는데, 다만 그 세율 적용이 채무 인수액 상당액 부분, 3억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부과되고, 어떻게 세율 적용되고,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래서 유상 취득에 대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근데 5억에서 채무 그 3억 뺀, 자,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 5억에서 3억 뺀 나머지 2억 부분은 취득세 어떻게 정되고? 무상으로, 증여받았잖아요.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의제 보고. 그래서 부담부증의 경우에 취득세 입장에서는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 상당액은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은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거 어떻게 남한 데다 지금 복습 연락이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 항상 아유. 또 대답을 또 잘 하다가 또 여기 오니까 또 갑자기 또 여기 의기소침해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부담부증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요, 공매나 경매, 수용 같은 거 강제적으로 매매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공매, 경매, 수용도, 자, 공매대금 경락대금 받고 보상금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해당 합니다. 공매, 경매, 수용 이런 거. 그 다음에 임의경매든 강제경매든 다 똑같이 양도해당합니다. 대가 받고 이전하니까. 또 양도해당하지 않는 경우 무상이전 양도해당하지 않습니다. 그죠? 예, 반드시 대가 받고 이전해야지.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해서 변제 충당 매각할 때는 양도해당하고. 오늘 아주 그냥 여기 머플러 이게 뭐 손수건인가 아니면 머플러인가? 아, 저어서, 그냥 나비넥타이 나처럼 그냥 나비넥타이 것처럼 딱 하고, 안경 위에다 딱 그냥 선글라스처럼 올리고, 좋습니다. 오늘 패션.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 우리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무상이전 양도에 되지 않고, 양도담보 목적으로 이전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다만 양도담보된 자산이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변제 충당하면 양도에 해당하고, 매각되면은. 그 다음에 또 우리 환지처분으로 지목 변경되거나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에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정책적 목적으로. 또 그 다음에 토지 교환은 원래 양도에 해당하는데, 지적경 개선 변경을 위한 관련 법령에 따른 토지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랬죠? 다만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이 몇 프로를 초과하면 안 된다? 20%를 초과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공유물 분할, 지분의 변경 없는 공유물의 단순 분할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기 거 자기가 찾아간 거니까 대가 받고 이전한 거 없어요. 근데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 지분 증가액이 늘어난 것만큼 취득세가, 지분 감소하는 경우에 유상 이전이면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지분이 감소로 지분 변동할 때. 그 다음에 소유권 환원, 무효 판결로 인한 소유권 환원, 잘못 온 거 돌려주라고 그래서 그냥 돌려줄 때. 신탁 해지, 판결로 인한 신탁 해지. 다 믿고 맡았다가 돌려주라고 해서 돌려주는 거예요. 신탁 해지로 인한이죠. 소유권 환원, 이런 것들은 그냥 돌려주는 거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가 받고 전에 아니니까. 배우자 직임일속 간의 양도는 무슨 한 입을 돕고 다른 사람의 부모직 간의 양도냐,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 부과죠, 원칙적으로. 다만 배우자 직임일속 간의 양도도 대가관계에 있다는 것이 입증되면 양도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아까 부담부증여에서 배우자 직임속 이외자 간의 부담부증일 때가 그런 결론이지, 배우자 직임속 간의 부담부증이에요. 아버지가 대학생인 아들한테 그런 부담부증일 때, 알았어요 아버지, 내가 군대 가기 전에 알바트에서 갚을게. 이거 결국 아버지 돈 갖고 갚으니까 배우자 직임속 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에 추정한대요. 양도소득세에서 무조건 추정이에요. 자,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해서 전체에 대해서 역시 증여세가 받습니다. 3억짜리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거, 요거 부담부증에 있다. 그래도 5억 전체에 대해서 증여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배우자 직임속 간의 부담부증하면. 근데 다만 배우자 직임속 간의 부담부증여도 채무 인수됐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때는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혼부부 자녀한테 주로 집 사줄 때 부담부증여 이거 많이 이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대답을 하시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양도소득세 잠깐만요. 양도및 취득시기. 매매 같은 일반적 거래는 원칙 대금 청산일을 양도및 취득시기로 합니다. 실제로 잔금의 전부를 주고받는 날이지 계약상은 관계없다고 그랬죠? 예, 그럼 대금 청산이 불분명하다 그러면 언제고? 등기 접수일. 대금 청산일 전에 등기하면 등기 접수일이고 대금 청산이 불분명할 때도 언제고? 등기 접수일이고. 그래서 원칙 대금 청산일. 불분명하다 등기 접수일. 대금 청산일 전에 등기했어? 등기 접수일. 대금 청산일에 이 대금에 양수인이 양도자가 내야 되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했을 때 이 양도소득세는 자, 이 대금 청산일의 대금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이후까지 청산됐을 때 취득시라면 취득시 너무 뒤로 가니까 대금 청산일에 양수인이 부담하는 양도세는 제외한 금액이 청산됐을 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배웠잖아요 이거. 그 다음에 장기할부조건 매매 같은 경우에는 중빠른 날, 이거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중빠른 날, 잘 모르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하고 인도일 상수일을 비교해서 중빠른 날입니다. 중빠른 날. 자, 할부금, 각 할부금 지급하는 때다. 마지막 할부금 지급하는 때 이런 거 아니에요. 장기 할부조건 매매 2회 이상의 기간을 써서 할부금 지급하는 방식 고려할 때. 또 그 다음에 자, 우리요 수용의 경우에는 3개가 나란히 나와야 돼요. 수용은. 그래서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자,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수용은 3개가 나란히 나와서 중 빠른 날. 장기 할부조건 매매 중 빠른 날 이거고. 다만 수용의 경우에 그 새로 신설된 것이 작년에 판결로 자, 그러니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인해서 공탁을 해요. 자, 그래서 수용권자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놓고 토지 소유자가 어떤 사람하고 서로 자기 거라고 막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 보상금 누구한테 줄 거예요? 할 수 없이 보상금을 공탁했을 때, 그럴 때는 소유권 관련 소송으로 인해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어느 때를 취득시로 하냐? 공탁된 날이 아니라 그 소유권 관련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에요. 예? 자, 그런 거. 자, 공탁일이 아니라는 걸 좀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어느 때를 취득시로 한다? 상속개실. 증여받은 자산 갖고 있다 팔 때 어느 때를 취득시로 한다? 증여받은 날. 취득세에서는 증여계약일. 양도세에서는 증여받은 날. 아셨죠? 요거. 그 다음에 자, 이런 것들을 배웠고요. 오늘 뭐 고가주택 같은 것은 우리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요?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고가주택이다. 이런 것들 살짝 한 것 같은데 316페이지 우리가 살짝 했죠? 316페이지 안 했나요? 지난 순환에 하고 이번에 안 했나요? 네. 자, 그러면은 315페이지 잠깐 한번 봅니다. 315페이지. 315페이지 잠깐 한번 봅니다. 315페이지. 자, 315페이지 보시면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가 나오죠? 예, 요거. 우리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일단 5월 달에 바로 들어가서 볼 거니까 그때 우리가 좀 본격적으로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1, 2월 달에 대충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관한 기본적인 그런 것들을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1, 2월 달에. 자, 315페이지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입니다. 폈죠, 여러분? 315페이지. 고개를 드시고, 자,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목 운동부터 한번. 아이고, 자, 목 운동부터. 반대로도 돌리시고. 자,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여러분. 아이고. 자, 기지개도 뒤로 화끈하게 제끼시고. 아이고. 좋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뭐 4월도 이렇게 다 가고 이제 뭐 푸르른 실록의 계절 5월이 오네요. 철쭉고 온 5월이. 시간이 빠르게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슬슬 더워지죠. 이제 슬슬 이제 더워지고. 제가 내복을 벗은 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벌써 벌써 더워지고 있습니다. 벌써 이게 시간이 빨리 갑니다. 자, 315페이지 보시면 06번에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및 감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비과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제목이 밑줄이죠. 미등기 양도자산이요. 자기 명의로 취득에 관한 등기하지 않고 팔았다. 자, 미등기 양도하면 자, 비과세 감면 다 안 해줍니다. 넘어갑니다. 316페이지 2번에 고가주택이요. 자,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요. 기준시가 아니죠? 실지거래가액이 얼마?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실지거래가액 9억 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했을 때 비과세 배제한다고 그랬습니다. 밑줄이고 그 다음에 3번 허위계약서 작성이요.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매매하는 거래 당사자가 대시 끊고요. 이렇게 끊고 그
그 다음에 다른 건 아니고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매매하는 거래당사가 끊고, 그 다음에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이거 끊습니다. 또 허위계약서 작성했다는 얘기죠.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 썼다는 얘기예요. 매매계약서에 적은 거래가액과 자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었어요. 매매계약서에 적은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었다. 그럼 허위계약서 작성했다는 얘기잖아요.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 썼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는 비과세 감면 다 배제합니다. 근데 그 이어지는 얘기가 뭐 보시니까 살짝 한번 보면 두 번째 줄 중간 끝에 해당 자산에 대해서 소득세법 또는 소득세법 외의 법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또는 감면 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다음에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금액을 빼느냐 그러면 뺀다의 또 포인트고요. 이거 뺀다 포인트고. 자, 그 다음에 기억번 비과세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경우에 밑줄입니다. 비과세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양도세 계산한 산출세. 비과세 안 해준다고 하고 양도세 한번 계산해 봅니다. 그랬더니 그 산출세과 비과세 안 해준다고 하고 양도세 계산한 산출세과 매매계약서에 적은 거래가액과 실거래가액의 차액이요. 이 차액과 비과세 안 해준다고 양도세 계산한 산출세하고 비교해서 둘 중 어떤 거? 적은 금액. 이게 포인트입니다. 적은 금액. 자, 이 포인트인데 그러면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잘 모르겠으면 일단 이번 순환에서는 요거만 알면 돼요. 자, 매매계약서에 적은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었다. 매매계약서에 적은 거래가액을 실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었다. 허위계약서 작성했다는 얘기죠. 이럴 때는 비과세 감면 다 어떻게 한다? 배제한다. 안 해준다. 요거만 일단 기억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개 되면 이제 5, 6월, 7, 8월 문제풀이 가면서 계속 볼 건데 뭐 이런 거예요. 시험에 계산 사례 문제로 이게 이미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2011년도에 개정이 돼가지고 2011년도 7월 달부터 이게 시행이 되면서 요 규정이 시험에 고해 바로 그냥 계산 사례 문제로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보세요. 매매계약서상에 적은 거래가액이 요게 예를 들어서 3억 5천만 원입니다. 근데 실지 거래한 가액은 이게 3억 원입니다. 딱 보니까 뭐 했다는 얘기예요? 업계약서 썼다는 얘기입니다. 허위계약서 작성했죠? 자, 근데 비과세 안 해준다고 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봤어요. 그 산출세액이 비과세 안 해준다고 하고 양도세 한번 쭉 계산해 봤더니 그 산출세액이 3천만 원입니다. 이때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뺄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랬더니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요거 시험 이거 규정이 신설이 됐을 때 개정세법 우리 세법 중요하고 꼭 이거 기억하라고 옛날에 강조를 했어요. 두 가지. 자, 허위계약서 작성에 따르면 비과세 감면 다 배제한다는 거. 그 다음에 적은 금액 꼭 기억하라고 했거든요. 제가 적은 거, 무조건 적은 거. 이거 큰 거로 바꿀 가능성이 높고 적은 거 무조건 기억하라고 했는데 어떤 수강생분이 싫어해요. 요렇게 저 80번 문제 이렇게 책형에 따라 틀리지만 A 책형에서 80번 문제 딱 이렇게 나왔어요. 중개사법 2차 과목 중개사법 풀고 공시법 풀고 세법 풀면서 맛이 가가지고 공시법 풀면서 맛이 간 상태에서 세법 막 쭉 풀었는데 80번에 이 계산 사례 문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공법을 이제 40문제 풀어야 되잖아요. 공법 풀어야 되는데 마음이 막 급해지잖아요. 그런데 계산 사례 문제가 80번에 있으니까 계산 문제니까 안 풀라고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다가 이걸 어떻게 하다가 딱 보니까 저 보는 순간 뭐가 딱 스쳐 지나가는데 뭐가 스쳐 지나가 허위계약서 작성했구나 그 생각이 딱 스쳐 지나가면서 제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적은 거. 자, 그래서 이 수강생 이걸 딱 보면서 3억 5천, 3억 원, 3천 에라 모르겠다 3천 제일 적은 거 이거 딱 찍고 넘어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맞췄죠.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수강생이 맞췄는데 이 수강생 원래는 이거예요. 매매액수액 적은 거래가액과 실거래가액 중에 차액 매매액수 적은거래액과 실거래가의 차액 얼마입니까? 5천 차액과 비과세 안 해준다고 계산한 산출세액하고 비교해가지고 이거하고 비교해서 둘 중 어떤 거? 적은 금액입니다. 원래 둘 중 적은 금액. 그래서 둘 중 적은 금액을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금액으로 과세한다는 얘기인데 정답 그래서 얼마예요? 3천. 이거였는데 원래 이거하고 이렇게 해서 비교해서 3천이어야 되는데 그 수강생은 그냥 딱 보고서 3천 이렇게 해가지고 적은 거. 맞췄는데 맞출 만한 자격 있는 수강생이죠? 평상시에 수업 시간에 잘 들어가지고 맞춘 거잖아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오늘은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여기 계산 사례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또 안 나와요. 나오면 이제 가로넣기나 소수형으로 나올 때 하여튼 자
자, 요거 허위약서 작성하면 비과세 감면 배제한다는 거. 그 다음에 꼭 뭘 기억한다고요? 적은 거. 이거 기억하면 됩니다. 적은 금액을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수 있어서 뺍니다. 07번에 고가주택입니다. 고가주택 판정이요. 의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 양도 당시 실지거래 합계액 9억 원 초과하는 것을 말하죠. 밑줄이고요. 기준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 요거 나중에 요약집으로 우리가 좀 더 보충해서 보도록 하고 심화 이론 때 보기로 하고 317페이지 이번에 고가주택에 대한 규제 내용을 봅니다. 양가로 1번 1세대 주택 비과세 적용 배제예요. 1세대 주택 비과세권 충족 시에도 실지거래액에 따른 양도가액 9억 원 초과액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밑줄이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즉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권을 충족한 경우라도 안분을 통해서 9억 원까지는 고가주택이 아니잖아요. 9억 초과하는 게 고가주택이니까 일반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를 적용하지만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가주택에 해당돼서 비과세를 배제한다. 자, 실지양도한 가액이 10억 원이야? 실거래가 9억 원 초과했어? 그럼 9억까지는 고가주택이라는 게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해서 실거래가액 9억 원을 초과하는 게 고가주택이니까 자, 실지양도한 가액이 10억이다 예를 들자면 그러면 9억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고가주택은 1세대 비과세를 배제합니다. 그래서 과세래요. 1세대 비과세 배제하고 과세를 합니다. 근데 9억 원까지는 고가주택이 아니잖아요. 9억 초과하는 게 고가주택이니까. 그죠? 그래서 9억까지는 일반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가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차 계산할 때 9억까지는 비과세해주고 9억을 넘는 부분을 과세하기 때문에 전체 과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분해서 양도세를 계산해요. 그거는 이제 뒤에 있다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까지만 보고 양가로 2번 내용은 계산 구조를 보고 자 나중에 뒤에 또 나와요. 나중에 보기로 하고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318페이지입니다. 하여튼 고가주택 실거래가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이고 고가주택에 해당되면 1세대 비과세 배제하는데 전체에 대한 배제는 아니고 9억까지 부분은 비과세, 9억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과세가 된다는 거 이런 것들. 318페이지 양도세 계산 구조입니다. 자, 이번 3, 4월 과정은 이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을 이제 딱 확실하게 자리를 잡는 것이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제 익히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이 계산 과정에서 나오는 이제 예외적인 특례 같은 것은 5월 달부터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고, 자, 제일 중요한 것은 양도세 계산 과정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우리 이렇게 계산하죠. 양도가액이요. 이번에 이 자산을 양도하는 가격. 이번에 이 자산을 양도하면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의 총 합계액입니다. 이 양도가액을 총 수익금액으로 해서 양도가액을 총 수익금액으로 해서 여기서 필요경비를 공제해서 우리가 뭘 구하냐면 양도차익을 구하죠.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양도차익을 구하고 여기서 이제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공제해요. 양도소득 기본공제 왜 이래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공제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합니다.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좋다고 그랬죠? 네, 국가적 입장에서 보면. 단기 거래하다가 막 그렇게 부동산 이렇게 단기에 막 거래 사고 팔고 하다가 부동산 거품 꼈다가 바꿔주면 나라 전체 절산나니까 장기 보유하는 게 국가적으로 좋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장기 보유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생겨요. 그 문제점을 제거하고 장기 보유를 유도하고 우대주기 위해서 인정하는 게 장기 보유 특별공제인데, 자, 양도차익에서 장기 보유액을 공제해서 우리가 양도소득 금액을 구하고요. 구해진 양도소득 금액에서 우리가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이라는 걸 공제하죠. 그래서 기본공제를 공제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공제해서 우리가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과세표준 구하면 이제 뭐 다 끝난 거지. 뭐 과표 결정되면 곱하기 세율에서 우리가 산출세액을 구하잖아요. 이럴 때요. 양도소득세 산출세 구한 이후의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산출세액을 구한 이후의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예. 이제 산출세 구하는 과정까지가 중요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까지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특히 과세표준 구하는 과정까지가 특히 이제 머릿속에 딱 있어야 한다고 기초 이론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외우느냐? 계산 과정을 외우고 있어야지 된다고 그랬습니다. 가, 필, 차, 장, 소, 기, 과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머릿속에 있어야죠. 그래야지 여러분들 계산 이거 구조, 순서를 서술형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계산 문제도 풀 수 있고 또 응용 문제 풀 수 있고 이 계산 과정이 딱 돼 있어야지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정리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여기 보세요.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양도소득 금액을 구하는 경우에 양도소득 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X라고 했죠? 장기보증액을 공제한 금액이고 양도세 계산 과정에서 양도소득 금액을 구하는 경우에 맨 마지막으로 공제되는 것은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이다. 아니라고 그랬죠?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양도소득 금액 구할 때 맨 마지막으로 공제되는 건 뭐다? 장기보증액이고 이런 거 등등 과세표준 금액을 구할 때 맨 마지막으로 공제되는 게 기본공제고요. 양도소득 금액 구할 때는 장기보증액이고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증액과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에다가 해당 세율을 적용해 수고합니다. 아셨죠? 이런 것들. 자, 시험에서 막 물어봤죠? 그 다음에 여기 봅니다. 양도세 계산 과정에서 양도가액, 이걸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는데 필요경비에는요, 그 자산을 내가 취득했을 때 들어간 취득가액이요. 만약에 내가 옛날에 그것을 매매 등에 의해서 매입한 거다. 그러면 매입한 가격, 산 가격, 거기다가 이제 사면서 납부한 뭐 조세라든가 공과금이나 부대비용 같은 것들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는데요. 자, 그 다음에 취득가액이 근데 확인이 된다. 취득가액, 실제 취득한 가격이 확인이 될 때는 장부나 계약서 등에서 입증이 된다. 확인이 될 때는 기타 필요경비라고 그래가지고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양도비용도 필요경비로 우리가 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라고 해서 양도가액에서 이제 공제하게 되는데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것과 양도비용도 공제하는데 자본적 지출액은 이런 겁니다. 이따 자세히 배우지만 보유하면서 내 자산의 가치가 좋아지고 나아지고 이용의 편의가 되어지고 개량되어지고 뭐 그러면서 들어간 비용입니다. 실생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발코니 확장 비용, 샤시 설치 비용, 방거실 확장 공사 비용 뭐 이런 걸 얘기합니다. 양도 비용은 이번에 이 자산을 직접 양도하면서 들어간 비용을 얘기하고요. 이따 자세히 볼 건데 우따 등간에 보세요. 양도차익 계산할 때는 우리가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거래 당사자 간의 실지거래한 가액을 적용해서 계산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지양도한 가액, 실지취득한 가액. 또 어떤 때는 기준시가를 정해서 국세과세 기준시가를 정해서 양도당시 기준시가, 취득당시 기준시가 이렇게 기준시가를 정해서 계산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있는데 우리가 전면적으로 이제 2007년도부터는 실거래가 과세에 도입이 돼서 이제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기준시가로는 예전에는 2006년도까지는 부동산 등을 양도했을 때 기준시가 과세 원칙이어서 기준시가로 양도세 계산하는 게 원칙이었어요. 양도당시 기준시가, 취득당시 기준시가. 지금은 전면적으로 실거래가 도입돼서 실거래가 신고해야 되고 실거래가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면 과태료 제재도 받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봅니다. 한 가지 아셔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쌍방 동일 기준 적용 원칙이에요. 쌍방 동일 기준 적용 원칙. 이 학자들이 붙인 제목인데요. 법령상으로는 쌍방 동일 기준 적용 원칙. 이거 학자들이 붙인 제목이고 법령상으로는 이렇게 돼 있죠. 교재에 있다가 나오고 자, 볼 건데 양도차익 계산 시에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뭐에 따른다? 실지거래가액에 따르고 양도차익 계산 시에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뭐에 따른다? 기준시가에 따릅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거지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적용하고 취득가액은 실거래가를 적용하고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자, 양도차익 계산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차익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양도차익 계산. 원칙적으로 양도차익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죠. 실지양도한 가액, 실지취득한 가액을 적용해서 양도차익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자, 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할 때요.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그러면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장부나 계약서 등에 의해서 실지 취득한 가액과 양도한 가액이 인정되지 않거나 불인정 또는 미확인, 장부나 계약서 등에 의해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실지 양도 가액과 취득 가액이. 그래서 어떤 경우냐 이런 거로는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101동 101호, 102호, 103호 나란히 아파트가 있는데 자, 101호가 거래 신고해 오기를 1억에, 102호는 요게 1억 200만 원에 자, 그 다음에 103호는 요거 250만 원에 극단적인 예로 거래했다고 신고해 옵니다. 그럴 때 관할 세무서에서 인정할 수 없겠죠? 103호 이거는 250? 네가 진짜 남존유 시켰어. 이게 무슨 소리야? 자, 계약서 바꿔봐라 그랬더니 오다가 잃어버린 것 같다고 하면서 땀만 뻘뻘 흘리고 확인이 안 됩니다. 계약서 등에 의해서 증빙 서류에 의해서 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103호로 250만 원으로 계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실지 양도한 가액과 취득가액을 추계 방법으로 추계해서 이걸 이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추계해서 결정하는데 이 추계 결정의 순서를 알고 있는지를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봤고 작년에도 물어봤죠. 그래서 작년에도 물어봤고
자, 먼저 어떻게 추계해서 결정하느냐 그러면 먼저 매매 사례가액을 적용합니다. 매매 사례가액. 어떤 건지 교재 단어가 나와 있으니까 또 1월 과정 들었던 분들은 다 말씀드렸고요. 자,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들으면서 일단 교재 나오니까 이따 적어봅니다. 매매 사례가액이라는 것은 이 자산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로 해서 3개월 내 이 자산의 양도와 동일성, 유사성 있는 거래가액을 자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103호 이 자산 양도일 전후로 해서 3개월 내. 101호, 102호는 당연히 이 자산 양도와 동일성, 유사성 있는 거래가액이죠. 자, 그렇잖아요. 같은 지역 아파트. 자, 그래서 1억 200만 원, 너도 적어도 1억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 매매 사례가액을 적용하고 요거 적용할 수 없으면 감정가액을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또 이것도 이런 거예요. 이 자산 양도일 전후로 해서 3개월 내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으면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합니다. 요거 적용할 수 없으면 환산가액이라는 걸 적용하는데 환산가액이라는 것은 뭐냐면 환산가액은 정확히 얘기하면 환산취득가액이라고도 하는데 환산취득가액. 자, 환산취득가액이라고도 하는데 어떨 때 적용하는 거냐? 예전에 취득할 당시, 취득 당시 자, 요거 실지거래가액 등이 불분명할 때 합니다.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할 때. 지금은 여러분들이 계약서를 잃어버려가지고 나 3, 4년 전에 뭐 부동산 취득했는데 계약서 잃어버려가지고 자 지금 취득가액이 실지 취득한 가액을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뭐 2007년도 이후에는 실거래가 신고하게 돼 있고 실거래가 신고 안 하면 과태료고 실거래가 신고하게 돼 있고 신고하면 그것이 등재도 되고 국세청 전산망에 실거래가 전산 입력돼 있기 때문에 계약서 뭐 잃어버렸어도 다 확인받을 수 있어요. 근데 예전에 전산화되기 전에 또 실거래가 과세 도입되기 전에 1990년대 후반에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이번에 팔면서 실제 양도한 가액은 있죠. 근데 계약서를 잃어버려서 실제 취득한 가액이 몰라. 불분명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취득 가격을 환산한 가격으로 하게 되는데 환산가액은 이렇게 구합니다. 환산가액은 자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자 요번에 팔 때 실거래가액 여기다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해서 구합니다. 말하자면 기준시가를 가지고 실거래가로 환산한 가격이요. 자 이렇게 해서 구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요거 환산가격으로 하게 되면요. 환산가격으로 하게 되면 사실은 양도세를 좀 절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계약서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환산가격으로 계산하기도 하는데 여기 봅니다. 굉장히 싸게 샀어요. 실지 취득한 가격은 굉장히 낮아요. 예? 싸게 사요. 근데 부동산 가격이 그동안 엄청 많이 올랐어요. 자, 그럴 때는요, 이제 계약서 잃어버렸다고 하고 일부러 환산 가격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물론 무조건 아니 조건이 맞아야 되지만 어떤 간에 보세요. 이 가격이 많이 뛰었기 때문에 양도항시 실거래가액은 커요, 수가. 근데 기준시가라는 것은 미처 시가를 반영 못하고 기준시가는 시가의 45%에서 65% 선에서 결정되고 예전엔 더 낮았겠죠. 그러니까 이 기준시가는 작아요, 수가. 그러면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면 크게 남겠죠, 환산가격은. 그래서 실지 취득한 가격보다 환산가격으로 하면 취득가격이 이렇게 커져요. 올라가요. 커져요, 수가. 그러면 자 원래는 자 양도차익 이만큼인데 환산가격으로 하니까 양도차익이 얼마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이익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일부러 취득가격을 올려가지고 환산가격으로 해서 계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환산가격은 어느 때 하는 거냐? 예전에 취득할 당시에 실지거래가액 등이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또는 자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다시요. 어떤 때 추계하게 되느냐? 양도가액과 실지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장부나 계약서 등에서 확인되지 않고 이런 경우에 자 실지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해서 추계결정하느냐? 자 순서 바뀌면 안 되죠? 매, 감, 환, 기 순서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순서 바뀌면 틀리고요. 다 같이 자 어떻게 추결정한다고요? 매, 감, 환, 기 순서로 추결정합니다. 그럴 때 구체적인 추계결정의 순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체적인 추계결정의 순서. 구체적인 자 적용 순서를 보면 구체적인 추계결정 적용 순서를 보면 콕 집어서 시험에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그럴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추계결정하고 물어보면 어떻게 추계결정합니까? 매, 감, 환, 기 순서로 추계결정합니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그러면 매, 감, 환, 기 순서로 추계결정합니다. 근데 작년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고요? 작년 시험에 나온 것이 취득가액이 확인 안 될 때
장부나 계약서에서 확인이 안 될 때 취득가액은 매매 사례가액, 환산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한다. OX요. X입니다. 자, 매매 사례가액, 환산가액, 감정. 요거 뒤바꿨죠? 작년에. 자, 그래서 작년에 문제 본 분들도 지문이 상당히 작년에 그 문제가 지문이 길었었는데 긴 문제 이렇게 쭉 나올 때 1번 지문에 여기 딱 있었는데 매매 사례가액, 매감, 매환감, 바퀴 틀렸구나. 무조건 찍고 그 다음에 다른 거 보지도 않고 그냥 넘어갔다고 얘기하는데 시험 보신 분들이. 자, 그래서 매감한기 알고 있으면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였고 작년에. 그 다음에 요 순서도 바뀌었으니까 양도가액이 콕 집어서 불분명하다고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양도가액 분명할 때는 어떻게 해요? 매, 감, 기 순서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자, 요 양도가액이 분명할 때는 매, 감, 기예요. 요 환산가액은 적용해야 하나요? 안 해요. 환산가액은 어느 때 적용하는 거예요? 취득가액이 분명할 때 적용하는 거지. 이번에 팔 때 양도가액이 분명할 때는 환산가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추결정할 때. 그래서 시험에 또 재작년인가는 어떻게 나왔었냐. 환산가액은 여기 잘 보세요. 환산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OX. 예? X입니다. 그래서 환산가액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시험에도 이전에 나왔던 것은 양도가액을 계약서 등에서 확인이 안 돼서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을 순차로 적용한다. OX요. X입니다. 기준시가,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이나 보다 매, 감, 기 순서해야 됩니다. 자. 좀 집중력이 떨어진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318페이지 교재 일단 보겠습니다. 제6절 양도세 계산구조. 계산구조. 거주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는 종합소득,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인가 어떻게 합니까? 구분해서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합산하여, 포함하여 틀리죠? 분류과세하니까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구분해서 계산하고. 거기 머리 글자를 따야죠. 박스 안에 양도가액의 가, 필요경비의 필, 양도차익의 차, 장기부등재액 장, 양도소득금액 소, 양도기본공제 기, 과세표준의 과. 갑. 다 같이 해버려봐요. 시작. 갑, 필, 차, 장, 소, 기, 과. 하여튼 여러분요. 우리 시험에서 올해도 역시 차장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차장이. 이 차장이, 내가 그 얘기를 안 했나? 지난 손에 했으니까 내가 넘어가려고 했더니 차장이요. 하여튼 양도차익 계산, 장기보유투표용제. 이 차장이 중요하다고 강조 드렸는데 작년 시험에 양도차익 계산 문제 나왔고 장기분제 나왔는데 올해는 또 물어보는 포인트는 다르겠지만 또 차장이 역시 중요합니다. 차장. 그래서 차장이 중요한데 차장하면 뭐가 떠오르냐고 20대들 물어보면 회사 부장 아래 차장이 떠오른다고 하는데 40대, 50대, 60대들은 하여튼 버스 차장 떠오른다고 옆에 끼어들어가지고 막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차장은 버스 차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버스 옛날에 차장, 안내양이 요금도 받고 출발 오라이 뭐 이런 거 하는 거 본 적이 없지 당연히? 영화에서 TV에서 안 봤나? 봤지 않아, TV에서는. TV에서만 봤지 실제로 본 적이 없고. 자, 이 차장이 지방에서 상경에서 도시에서 버스 차장이라고 있었는데 자, 집에서 그냥 그 지방 집에서 돈 좀 붙여달라고 동생 학비 때문에 좀 부족하다고 그래서 연락이 오면은 그러는데 돈은 없고 월급 날은 벌고 그럼 뭘 한다? 가불이 필요한 버스 차장은 원래 경리과로 가야 되는데 양도소득세에서는 원래 경리과로 가야 되지만 양도소득세에서는 어디로 간다? 소기과로 간다. 그래서 가필, 차장, 소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계산 구조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걸 쭉 이제 산출세 구하는 과정까지 쭉 배울 건데 어떻게 다 배운 다음에 집에 돌아가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가필, 차장, 소기과. 그래서 배운 내용 쭉 한번 떠올려 봐야죠. 자. 옛날에는 이런 거 하면서 리듬 타면서 좀 더 액션을 좀 가미면서 했는데 이제 한 살 먹을수록 쪽팔려서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이제. 아이고 참. 자, 봅니다. 그래서 가필상 소기과고 319페이지 봅니다. 양도가액 및 양도차익 산정이요. 양도차익은 양도가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그렇죠? 가필차입니다. 양도차익 산정 일반적인 경우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밑줄입니다. 이거까지 가로는 일단 생략하고요. 에 따를 때는 그 아랫줄 끝에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 밑줄이고 가로 생략하고 아랫줄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는 취득가액도 뭐에 따른다? 기준시가에 따른다. 그래서 작년 시험 지문에 정답 지문 아니었지만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이거 나왔었고요.
동그라미 1번 일괄 취득 양도는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기준시가 토지 건물을 일괄 취득해서 토지 건물의 실거래가액 구분이 안 되면 기준시가를 안 분한다는 얘기 읽어보시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입니다. 원칙 실지거래가액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양도자 왕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릅니다. 실거래가요. 살짝 밑줄이고 예외 실거래가액을 인정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결정 제목만 밑줄이고 내용은 그냥 읽어봅니다. 추계사유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사유로 장부나 그 밖에 증명서류에서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확인할 수 없을 때요. 아까 그럴 때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그 아래 줄 끝에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경정할 수 있다. 어떤 사유가 있을 때 그러냐? 기억, 니은번 그냥 읽어보는 거지 외우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320페이지 한쪽 가르친 이번 추계 순서도 봅니다.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일정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을 차례로요.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한다. 순서 바뀌면 안 되고요. 다만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당연하죠, 여러분. 자, 중요한 것은 이제 결론은 여기입니다. 참고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중요한 거죠? 예, 작년에도 이거 이제 물어본 거고. 콕 집어서 시험에서 양도가액 불분명할 때 양도가액은 어떻게 추계결정하냐고 물어보면 머리 글자를 따서 어떻게 해요? 매, 감, 기 동그라미 하시고 취득가액이 콕 집어서 불분명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추계결정하냐? 매, 감, 환, 기 순서로 추계결정한다는 거 동그라미 하시고요. 매매 사례가액이 뭐냐?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3개월 밑줄이요. 3개월이네. 그리고 읽어봅니다. 해당 자산과 동일성, 유사성 있는 자산의 매매 사례가 있는 경우에 그 가액을 말하고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내 밑줄이고 그 다음에 읽어봅니다. 당해 재산에 대해서 두 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하고요. 환산 취득가액, 취득 당시 실거래가에 불문할 때 적용하는 거라고 했어요. 바탕색 박스에 환산가액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없을 땐 매매사가액, 없을 땐 감정가액. 여기다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해서 구합니다. 자, 환산가액은 양도 당시 이번에 파는 실지거래가액에다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해서 구해요. 이거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그 다음에 321페이지입니다. 양도가액. 여기부터 이제 오늘 자 본격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실지거래가액을 정해서 양도책 계산하는 건데 여기 보세요. 취득가액이 확인이 돼요. 실거래가를 적용해서 양도세 계산할 때 실지 양도한 가액에서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하는데 이 실지 취득한 가액이 확인이 된다. 그러면 기타 필요경비로서 자본 적지 취득과 양도 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그럴 때 올해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제 작년에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진짜 잘 보셔야 되는 것이 자, 그 취득가액이 확인됐을 때, 즉 실거래가를 적용해서 양도책 계산할 때 필요경비 항목에 어떤 게 포함되고 포함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잠깐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